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까지도요.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지만 찬물을 끼얹는 듯 차갑게 식어버린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남편은 대학병원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사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직업, 전망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있던 제게는 뭔가 남자답게 느껴졌달까요? 저는 남편과 너무도 잘 맞는 것이 많아 우리가 마치 운명인 것 같았어요. 속전속결로 연애,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잘 맞아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린 운명도 아니고 금슬 좋은 부부도 될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행복했던 기간은 대략 4년 정도가 다였어요. 신혼 짧게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었을 무렵까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였어요. 물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모녀에게 모질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편이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레지던트와 눈이 맞았고 그 둘은 연애하게 되었다는 걸요. 병원 사람 중 그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 돌고 돌아 결국엔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실은 제 동생의 친구가 그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어릴 적 제 동생이 집에 자주 데리고 오던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제 결혼식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니 저의 남편 얼굴을 당연히 알았고요. 처음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는 그 친구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참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일을 하다 손목이 다쳐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 남편과 그 레지던트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제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곧장 제게 연락해 알려줬어요. 저는 동생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어떻게든 가정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행동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었고 누구라도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의심의 연속이고 그이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지만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싫었어요.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혀서 오만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입을 꾹 닫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에 더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느 정도 방황을 마치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조금은 했었어요. 물론 남편이 출근해 있을 때는 매일을 몸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했고 미칠 것 같은 의구심에 꼭 죄라도 지은 것처럼 좌불안석인 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불륜이 스치는 바람이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결국 제 입 밖으로 남편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그날은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 급히 응급실에 갔던 날이에요. 회식 자리가 있다며 늦을 거라고 말했던 남편은 그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가 열이 높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도 그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급한 마음에 택시를 불러 저 혼자 아이를 안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그 응급실 병원은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회식이 아니라 그 레지던트와 시간을 내고 단둘이 데이트 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직원분들 중 제게 인사를 한 뒤 저를 지나쳐가면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방사선과 진 선생님 아내라며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병원까지 와서 아이 진료를 보다니 불쌍하다며 그 상간녀가 오늘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니 바람 피느라 애 아픈 것도 모르는 거냐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부끄럽고 망신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아이 얼굴까지 먹칠을 한 것만 같아 절망스러운 감정마저 들었죠. 아이는 다행히도 단순 열감기라 처치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 입원 제안이라도 받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아찔할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끝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에게 문자 하나 딸랑 와 있더군요. 회식을 마치고 숙직실에서 잠을 잤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게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서는 제게 아이가 아팠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고 결국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리를 쳐댔어요.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길길이 날뛰었죠. 네가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어린 자식을 두고 병원 의사랑 바람이다?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니? 네 그 구린 행동을 언제까지 숨기면서 즐겨 먹을 생각이었냐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오해야. 뭐? 오해?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 간호사가 나 알아보고 그러더라. 남편은 불륜녀랑 데이트 갔는데 아내인 나는 남편이 불륜 저지르는 병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아이 진료를 본다고.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오해라고? 병원에 너희 그 더러운 불륜 커플 소문 다 났잖아. 이미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파다하게 다 났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어제 분명 회식 다녀온다고 미리 당신한테 연락까지 했잖아. 연락이 안 된 건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식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말하는 그 회식 없었다는 거 내가 다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 집어치워. 당장 헤어져. 그 여자랑 당장 끝내라고. 안 그러면 나 그 여자까지 찾아가서 못 볼 꼴 볼 줄 알라고. 당신 소문만 믿고 나는 못 믿어?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이래? 아, 끝까지 잡아떼겠다 이거야? 내가 그러면 오해였구나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 그래, 넌 어디 네 방식대로 해봐.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따라와. 따라오라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가는 길 내내 도대체 왜 이러느냐며 오바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남편인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수 있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시댁에 도착해 무작정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그간 했던 짓들을 다 밝혔습니다. 아주 남편에게 개망신을 주었죠.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아가, 네 꼴이 왜 이 모양이니? 응? 어머님 아버님, 도대체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 낳은 지는 또 얼마나 됐다고 뒤구른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우다니? 갑자기 울면서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뒤구린 짓은 또 뭐고? 아들, 네가 말해봐. 며느리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올 애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일 애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냐? 아내가 나에 대해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뭐? 오해? 당신 정말 끝까지. 내가 증거 하나 없이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증거도 없이 이렇게 시댁까지 쫓아온 줄 아느냐고. 어머님, 어젯밤 남편이 제게 회식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바람피는 여자와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는 아파서 급히 밤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그때 병원 직원분들이 저를 보고 수군댔고요. 남편은 이 병원 의사랑 바람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서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소름 끼치는 연락까지 주고받았다고요. 저는 그간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을 모른 척하며
모아놓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시부모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제게 빌기 시작했죠. 오해라고 둘러대서 미안하다면서 오래된 관계는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 오래 끌 필요도 없다고, 네 부모님 앞에서 그 여자랑 깔끔히 정리할지 아니면 이 핏덩이 같은 아이 두고 이혼할 건지 딱 정하라고 선을 그었죠. 제 말에 시부모님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말리셨고, 남편의 등짝을 두들겨 패며 얼른 관계 정리하겠다고 본인들 앞에서 딱 약속하라면서 소리치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그 여자랑 당장 헤어지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각서까지 받아냈어요. 그 후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그 의사 상간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는지 그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정말 그 여자의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차마 육아하느라 후줄근한 차림으로 그 여자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너무 초라해질 테니까요. 그저 멀리서 남편과 상간녀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매몰차게 그 여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매달리던 여자는 그렇게 돌아간 후 우리 집 앞으로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이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병원에도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각서를 쓸 때 더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믿는 수밖에요. 거기다 그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도 어린데 외벌이였던 남편이 공백기가 생긴다는 게 우리 집에는 타격이 있었을 테니까요.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참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 후로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어요. 아이를 낳기 전처럼 저를 대해주었고 가정에도 꽤 충실한 면모를 보였고요. 제 아이에게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 일을 겪은 뒤 남편은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빠가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남편의 이런 모습은 변함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애가 꽤 컸는데도 꼭 신혼 같다며 남편이 많이 가정적이라 좋겠다는 칭찬까지 해줄 정도였죠. 저도 예전의 일이 까마득해질 정도로 남편의 노력에 마음이 풀렸어요. 가끔 회식한다고 할 때면 의심도 생기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있지만 남편은 회식이 있는 날에도 딱 식사만 하고 집으로 곧장 오곤 했어요. 그래서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제게 남편의 바람 소식을 전해주었던 동생도 제게 둘이 헤어졌는지 더는 그들의 소문이 돌지 않는다며 되려 병원에서 서로를 대하는 게 전 같지 않아 연애 소문이 쏙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용서해준 저도 대단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원래라면 창피할 말이지만 저는 남편의 노력 덕에 더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바람을 모른 척하고 지낼 때 스쳐가는 바람 정도의 관계이길 바라며 간절히 바랐던 게 마치 이루어진 것 같았죠. 저는 그제서야 이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고 평범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척 행복한 건 아니래도 소소한 행복이 매일 저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시간은 손살같이 흘렀고 그렇게 안정을 되찾고 지낸 지 5년 뒤 제 소소한 행복의 기쁨은 결국엔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였던 그 여자가 전문의가 되었는데 전문의가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하겠다며 나선 것이었어요. 그 다정하던 모습을 줄곧 유지해오던 남편 역시 돌연 제게 이혼 소송을 던졌고요. 이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게 돼서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도 상간녀와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사그라든 것도 다 남편과 상간녀가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저에게 헤어졌다고 하고도 병원에 소문이 돌고 있다면 분명 다시 자기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들 테니 병원에서도 행동을 조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상간녀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어차피 상간녀도 전문의를 따기 전까지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었겠죠. 상간녀는 이혼할 당시 뱃속에 남편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처음에는 이혼을 순순히 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하지만 이혼도 돈이 있어야 되더군요. 주부로 지내면서 그렇다 할 소득도 없이 남편이 주는 돈으로 알뜰히 살아온 제게 변호사를 고용할 만큼 큰 돈이 있을 리는 만무했고, 반대로 남편 쪽은 상간녀의 인맥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저는 결국 그렇게 전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마주칠 때마다 의사인 상간녀와 저를 수도 없이 비교해대며 제 티끌만큼 남은 자존심까지 갉아먹었어요. 드디어 너랑도 끝이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 줄 알아? 그동안 숨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너처럼 후줄근하고 볼품없는 여자랑 같이 살 맞대고 사느라 아주 구역질이 났어. 뭐야? 언제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내가 좋다더니 완전 쓰레기잖아. 이럴 거면 처음 나한테 바람피는 걸 걸렸을 때 당장 이혼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한 건데? 나도 그걸 원했어. 하지만 내 여자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조금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용히 지냈을 뿐이야. 그때 내가 당신이랑 이혼해버리면 얼마나 내 여자가 부담을 느끼겠어. 안 그래? 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자식. 뻔뻔하고 양날한 악마야.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천박해서 들어주지도 못하겠네. 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격지심에 꼴불견이 태도까지. 어느 것 하나 내 사람이 될 그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후졌어. 이러니 내가 바람이 안 나고 배겨? 이렇게 찌질한 당신이랑 사는데.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천박한 건 내 말이 아니라 당신 행실이지. 그 여자랑 나를 비교하는 태도부터가 넌 인간이길 글러먹은 거라고. 후진 건 내가 아니라 유부남이랑 눈이 맞은 그 여자고 말이야. 너 말 조심해.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네 그 구줄구줄하면 개나 줘버려. 쥐뿔도 능력도 없는 하찮은 주제. 능력 출중하고 매력 철천 넘치는 그 여자를 네 따위가 뭔데 욕하냐고. 네가 나 아니면 사랑구실이나 알 수 있었겠냐? 내가 그래도 같이 살아줬으니까 이 정도였던 거지. 이제 어쩌냐? 네 힘으로 혼자 얼마나 찌질하게 살지 안 봐도 눈에 훤한데. 조정기간 동안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집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전 남편은 어쩌다 집에 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놨고 우리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양육권까지 빼앗겼어요. 양육권마저 빼앗겼을 때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 후 저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떻게든 제 아이만은 제 손으로 길러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가 이혼 후 지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혼 후에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투잡은 기본이었고 살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본 공부도 코피가 터질 정도로 매일같이 잠을 아껴가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잡일이나 홀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며 돈을 모으면서 공부에 매진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고르고 또 그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사회복지사가 돈을 엄청 잘 번다고는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전문직이기도 하고 벌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어라 돈을 벌며 하루빨리 딸을 데리러 오기 위해 힘썼어요. 바쁘게 매일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금방 흐르더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드디어 딸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의 초등학교로 말이죠. 당시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딱 10살이었어요. 아이의 학교 앞에서 하염없이 아이를 기다리다 보니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조금 더 기다리니 제 딸아이가 멀리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까지 밀려왔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딸은 포동포동하게 젖살이 올라와 너무도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딸아이는 삐쩍 말라 있었고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전 남편네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모습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딱 맞닥뜨렸는데 그 아이는 아주 곱고 얼굴에서 광까지 나더군요. 때깔부터가 달랐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딱 봐도 잘 못 먹고 지내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살이라곤 만져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말라 피부 가죽이 잡히는 정도였죠. 또래 애들보다도 훨씬 작은 체구이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누더기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걸레짝으로나 쓸 법한 꾸중물이 잔뜩 나올 것 같은 지저분한 옷에 어깨 라인에 작은 구멍까지 나 있었어요. 딱 봐도 오래 입어 해져버린 그런 옷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면 상간녀에 따른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피부도 뽀얗고 머리도 차분히 묶어 끝에는 파마까지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볼에 젖살이 남아있는 모습만 봐도 제 아이와 큰 차별을 받으며 지냈다는 게 느껴졌죠. 거기다 상간녀의 딸은 우리 아이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보다 체구도 크더군요. 딱 봐도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의 티가 팍팍 묻어났어요. 네, 맞아요. 3년 전 제가 버림받은 것처럼 제 딸도 애비라는 놈한테 버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어떤 행색을 하고 있던 뭘 먹고 있던 그 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함께 있어도 있는 게 아닌 채 그렇게 살아 허울뿐인 관계로 긴 시간을 제 아이는 외로움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고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삼을 사진을 남긴 뒤 저는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 놈은 이 소송에서 딸을 제게 거의 넘기다시피 가져가라며 주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네 닮은 딸 꼴 보기도 싫었는데 잘 됐다. 네가 가져가. 난 줘도 안 갖는다. 그동안 그 애까지 챙겨야 해서 얼마나 짜증났었는데. 얼른 데리고 가버려. 이 말이 친아빠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말인가요? 저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딸과는 천륜인데 어떻게 천륜을 저버릴 생각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의 길 포기한 지옥불에 떨어질 짓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분이 차 당장이라도 그 거지 같은 인간의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깽판을 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날 딸을 붙잡고는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딸,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서 우리 둘이 오순도순 그렇게 지내자. 알았지? 엄마랑 지낼래 나. 엄마가 날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심이 돼. 엄마가 미안해. 널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어. 사랑스러운 내 딸, 엄마가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괜찮아요.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다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와줬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많이 외로웠을 텐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엄마가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랑 예쁜 옷부터 사러 가자. 엄마랑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그럼 나 이제 이런 지저분한 옷 안 입어도 돼? 이제 집에서도 밥도 많이 먹어도 되는 거지. 신난다. 엄마 최고야.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있어? 가지고 싶은 거 말이야. 엄마가 3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쭉 너 성인이 돼서 또 시집 가기 전까지 엄마랑 꼭 붙어 있자. 우리 딸, 엄마의 하나뿐인 딸,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저는 이날 딸을 위해 제 한 몸 다 바쳐 한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대로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심히 살았죠.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고, 집에 와서 저녁에 아이를 챙기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뒤 아이가 잠들면 옷방에 들어가 손두업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오롯이 딸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죠. 아이가 가고 싶다 하는 곳, 하고 싶다던 것 전부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딸은 사춘기 시기에도 심한 반항기 없이 정말 이 아이가 사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잔잔하게 지나갔어요. 딸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말했고, 정말 저와 뭐든 함께 하려고 했죠. 하다못해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사춘기 시기 때마저 함께 다녔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자 친구로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딸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손부업으로 했던 것도 그만두고 회사가 끝나면 예전에 다녔던 분이 연결해준 국밥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생활에 딸은 자신의 본분에 집중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했죠. 고등학생 때는 저보다 딸이 더 바쁘게 지냈어요. 한밤중까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저는 퇴근길에 늘 딸을 데리러 갔고 저희는 집에 늘 함께 갔어요. 그렇게라도 둘의 시간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었죠. 제 딸은 제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의대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사실 전 남편이 데리고 있을 때도 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공부뿐이라며 공부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도 착실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대까지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실은 제 딸이 의대를 간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잠시나마 새엄마였던 의사 상간녀와 인간 같지도 않은 애비라는 인간에게 본인이 의사가 되어 저를 대신해 그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처음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딸이 고3 때였어요. 저는 그런 포부로라도 열심히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정말 의대에 갔고 제게 그때 드디어 복수할 기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딸의 복수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걸요. 저는 그런 딸을 다독이며 이야기했어요. 딸, 이제 그만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증오는 버리자.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엄마가 노력했어도 열악한 환경이었을 텐데 의대까지 가고 말이야. 기특한 우리 딸. 이제 의대까지 갔으니까 복수심은 내려놓고 이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 하지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엄마와 내가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 속이 답답해. 엄마도 그래. 우리에겐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딸, 그렇다고 네 인생을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걸 원동력으로 계속 나아가게 둘 수는 없어. 엄마는 우리 딸이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다해 치료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딸은 마음이 참 예쁜 아이니까 말이야. 엄마는 그 인간들한테 복수할 마음이 없어? 아니, 물론 복수를 하면 좋겠지.
속이 아주 후련할 거야. 그런데 딸, 엄마는 이미 복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걸? 그들이 짐짝처럼 여겼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잖아.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해냈잖아. 분명 이 사실을 알면 엄청 배 아플걸? 우린 이미 너무도 통쾌하게 복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연하지 말고 너만을 위해 노력해, 딸. 알겠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나 이제 복수 때문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의사가 될 거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의사. 나 믿고 응원해줘야 돼, 엄마. 그럼 우리 딸은 분명 사명감 있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엄마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 그때부터 제 딸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으며 다니던 때도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죠. 의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제 딸아이를 보며 느꼈어요. 배움이 끝도 없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걸요. 몇 년 뒤 제 딸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잘 마치고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더군요. 제가 늘 챙겼던 딸이 어느새 저를 더 챙겨주게 될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의사 딸을 둔 덕에 언제나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좀 특별한 환자를 맡게 되었어요. 말기암 환자였죠. 처음에 인상착의를 봤을 때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적사항까지 확인한 후에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전 남편이 말기암 환자가 되어 딸의 환자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딸이 제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갔는데 그걸 꼭 가져다 줘야 한다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있던 약속까지 다 미룬 채 그 서류를 챙겨 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로비에 도착해 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가 진료를 보는 진료실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 눈에 띄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삐쩍 마른 남자였죠. 그 남자를 지나쳐 간호사에게 가려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고 그제야 저는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딱 봐도 많이 아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괜히 머쓱해서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주치의가 바로 제 딸이라는 것까지요. 저는 전 남편에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고 묻자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을 뜸들이다 말문을 열었어요. 암 말기라는 걸 알았을 때 지금의 아내에게 말했어. 이런 걸 숨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와 딸이 나더러 나가라고 하더군. 자기들은 암투병하는 사람을 간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차마 나를 좀 챙겨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재혼한 여자가 의사면서 암 말기가 될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렇게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프다고 사람을 버려? 말이나 되는 거야 그게? 실은 이미 병원에 3곳이나 가봤어. 그런데 다 치료 거부를 하더군. 이미 진행이 심한 상태라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 그 여자도 그걸 알고는 내 몸이니 나 알아서 하라더군. 암 투병 환자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된다면서. 딸은 날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야 당신이 우리 버린 벌을 제대로 받나 보네. 내 딸한테 네 아빠니까 고쳐달라고 질척대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라면 가만 안 둬? 내 딸의 커리어에 말로 스크래치 낼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딸 잘 키웠더라. 대단해 정말. 다른 곳에서 치료 거부를 받은 나를 받아주더군. 이제 알 것 같아. 어떤 그릇의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말이야.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치료 거부를 당했고 딸도 처음 전 남편이 진료를 보겠다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의사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그 사명감으로 전 남편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숨겨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전 남편을 아빠이기 이전에 그저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명의 환자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사람을 자신까지 내칠 수는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딸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만약 저라면 전 남편에게 소금이든 물이든 한 바가지 부으며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은 전 남편이 입원을 하기 위해 왔던 날이더군요. 전 남편은 입원 수속을 밟은 뒤 저와 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버렸던 지난 날을 사죄하더군요. 제 딸의 손을 붙잡고는 애비가 애비답지 못해 미안했다며 버린 자식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도 모르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어요. 저와 딸은 그런 전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말을 더 잇더군요. 제게도 그 상간녀와 비교를 하며 상처를 줬던 것이 이제야 마음에 걸린다고요. 아파 보니 조강지처만한 사람이 없었더라며 그동안 자신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이렇게 벌받게 되니 이제야 새삼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을 많이 원망했을 저와 딸에게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 다행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딸아이의 병원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슴에 너무 깊은 상처였기에 아프다는 전 남편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더군요. 딸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은 아니었나 봅니다. 되려 딸이 넓은 아량을 전 남편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나중에 딸을 통해 전한 이야기로는 매일 회진을 갈 때마다 그렇게 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긴 세월 못 챙겨준 걸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면서요. 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은 단 한 번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다고 해요. 딸이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을 본 건 전 남편이 운명을 달리한 후였다고 해요. 주치의로서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봤다더군요.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은 눈물 짓는 모습조차 없었고 자신의 지인들과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수다를 떨어댔다고 해요. 딸을 알아본 상간녀는 딸이 의사가 된 것을 알고 쥐뿔도 없는 여자 밑에서 의사까지 되고 보통 독한 게 아니라는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상간녀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게요. 보통 독한 게 아니니 당신네들 밑에서 그렇게 꿋꿋이 버텼죠. 당신들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반항이라도 해서 당신이 나한테 손이라도 올렸으면 당신 콩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아참,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딸은 그 대단한 의사 엄마 밑에서 컸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다 미혼모로 애까지 낳았다면서요? 당신 말대로 쥐뿔도 없는 여자 밑에서 큰 나보다 의사 밑에서 큰 당신 딸이 정말 인간 말종으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 감히 상간녀 주제에 당신 입에서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말라고. 그리고 좀 겸손하게 살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나중에 당신이나 당신 딸도 아파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 마음 좀 사악하고 질 나쁘게 살지 마시라고. 딸은 그 말을 남긴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고 딸의 뒤에서 상간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조문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뒷이야기를 해대더라고 했어요. 딸은 나중에 제게 연락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해주는데 이제야 자기식으로 복수를 마친 것 같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고. 이제 우리 둘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하는데 왠지 저도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인생에 정말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한 번쯤은 나타나더군요. 저와 딸의 인생에서 꽤 오래도록 저희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참 힘든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날은 더더욱 많았지만 딸이 제게 기인이 되어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선물해 주려나 봅니다.
우리 딸은 아직 청춘이기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엄마로서 큰 힘이 되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딸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그 말은 다 추문에 불과한 말인 듯 하네요.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잘 나가는 중이니까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모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